설공의 독심술. 통 알 수 없는 걸? 이렇게 제 나라의 재상인 설공은 최근 수일 일에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 나라의 왕비가 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은 새로운 왕비를 내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공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속에 있는 여자를 찾아내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빨리 알아내어서 왕께서 말을 꺼내기 이전에 추천을 해야만 자기의 얼굴이 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가 천거한 여자가 임금의 뜻과 일치한다면 이후부터는 자기의 의견은 더욱 더 중시될 것이며 새 왕비로부터도 감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천거한다면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 각하될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는 자기의 의견이 무시되고 더구나 새로 왕비가 된 여자는 그를 업신여김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왕은 어떤 애첩을 가장 좋아하고 있을까? 지금 후궁에는 10명의 애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왕비로 승격할 것은 틀림없겠으나 그 분별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명한 왕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내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드러내면 신하들은 그 눈치를 채고 아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금은 사람들 앞에서는 10사람의 애첩을 조금도 편파 없이 다루었습니다. 옳지 하고 돌연 설공은 눈을 선듯 떴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시급히 10짝의 옥을 준비하여라. 단 그 중에 한 짝은 특히 아름답게 만들어라. 옥이라는 것은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10짝의 귀걸이는 곧 왕에게 진상되었습니다. 다음날 임금 앞에 참배한 설공은 그중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가 어느 여자의 뒤에 달려 있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설공이 천거한 여자가 왕비가 된 것은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상대의 진심을 알아낸다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만치 임금의 심중을 꿰뚫은 이 이야기는 책사들의 술책의 한 예로 이미 널리 유포된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남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행동을 취하게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진심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자기의 마음조차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상대에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근엄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성을 접근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태공망의 관찰법. 어떤 능동적 공작을 해놓고 그 반응에 의하여 정체를 아는 법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인물 관찰법이 있습니다. 육도라는 책은 옛날 중국 주나라의 건국의 공로를 세운 태공망이 설법한 병서이며 처세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 관찰법은 말하자면 애당초에는 아랫사람들의 인물 감식법을 위한 이론으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인간의 본심은 깊이 은폐되어 있어서 그 외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행동을 시켜봅니다. 육도에는 바로 그 분별 방법을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모와 중정 곧 진심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 자를 분별함에는 8가지 증표가 있는데 다음 8가지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팔중법이라고 합니다. 1.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고 그 이해의 정도를 관찰한다. 2. 추궁을 해서 그 당장의 반응을 관찰한다. 3.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성실성 여하를 관찰한다. 4. 비밀을 털어놓고 그 인간의 덕망을 관찰한다. 5. 돈을 맞게 하여 그 정직함의 여하를 관찰한다. 6. 여자를 접근시켜 인물의 견실함을 관찰한다. 7. 어려운 일을 시켜보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다. 8. 술에 취하게 하여 그 태도를 관찰한다. 이상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장에서 적정을 알기 위하여 소규모의 공격을 시도하여 그 반응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경우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관찰하는 것은 평소에 누구나가 다 취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공의 경우도 이 팔증법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돌을 던져서 그 파문을 일으켜보고 판단한 것이 그 특색입니다. 다만 이 진심의 판단법은 자칫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가 남자의 애정에 대한 진심을 알아보려고 남자가 지극히 사랑하는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진정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일부러 시험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뻔하게 들여다보이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손자의 적정탐지법. 손자병법 속에 적정탐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아주 사소한 징후를 보았을 뿐으로 적정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33개 항목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령 날 짐승이 불시에 날아오르는 경우에는 복병이 있다는 증거이다. 따위가 그것이며 옛날의 전쟁에는 이것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전쟁 형태가 전혀 달라지고 전자병기와 광학병기 등이 발달한 오늘에 와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대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나 조직의 상황에 관해서 꼭 들어맞는 말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징후에 의하여 그 본질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팔증법과 같지만 손자의 경우는 또 한 가지 인간의 심리에 퍽 깊이 들어맞는 견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말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상대가 접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인 경우는 이쪽을 유인하려는 징조이다. 3. 상대가 말을 낮추어 사용할 때는 자신이 있다는 증거이다. 4. 상대가 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5. 상대가 이쪽에 접근하였다고 생각하면 떨어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접근하는 것은 이쪽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6. 유리한 것이 분명한데도 나아가지 않으려는 것은 피로가 심한 증거이다. 7. 어둠 속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은 공포심을 숨기려 하는 짓이다. 8. 조직의 질서가 없는 것은 지도자가 무능하고 위신이 있는 명령이 행하여 지지 않고 있는 증거이다. 9. 깃발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 내부가 문란한 증거이다. 10. 상관이 무턱대고 부하들을 꾸짖고 있는 것은 조직 전체가 권태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11. 지도자가 부하를 향하여 구질스럽게 이야기하고 부자연스러울 증거이다. 12. 상을 남발하는 것은 지도자가 막다른 처지에 있다는 증거이다. 13. 함부로 벌을 과하는 것도 지도자가 막다른 처지에 있다는 증거이다. 14. 부하를 마구 꾸짖다가도 즉각 다시 그 기분을 맞추려고 서두는 것은 지도자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15. 상대방 쪽에서 먼저 인사를 해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힘을 저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략 간추려 본 내용입니다. 매사는 음양의 두 갈래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철학에 근거하는 사고방식으로 말하자면 해와 달 남과 여 하늘과 땅 백과 흙과 같이 모든 사물은 상호 대칭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뒤가 있으면 앞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 뒤를 짐작하고 뒤를 보면 앞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상식적인 견해로는 겉면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방법을 바꾸어 보면 뜻밖의 측면이 드러나게 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의 구애됨이 없이 온갖 현상을 관찰할 경우에 극히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한비자의 투시술. 한비자에 의하면 군주에게 중신이라는 존재는 매우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사리를 도모하는데 매우 급급한 존재로서 임금의 눈을 속이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틈만 있으면 군주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본심을 간파하는 일은 군주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며 군주된 자는 그 술수를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든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에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지혜입니다. 한비자의 투시술에는 관청법, 일청법, 협지법, 도원법, 반찰법 따위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극히 낡은 한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것을 이해하면 능히 오늘에도 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법을 소개하면 첫째로 관청법은 한 가지 자료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청이 함께 참작되지 않으면 진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잘 본다는 것이요 청은 똑똑히 듣는다는 것. 말하자면 이 한마디의 의미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종합하지 않고서는 진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임금에게까지 들려오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쉽습니다. 더구나 관만으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단정 지우거나 청만으로 그대로 믿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애초에 마음에 드는 일에 솔깃해지며 싫어하는 일에는 근접하지 않으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만약 본 것이 마음에 들면 그것에 대한 나쁜 평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은 일이 마음에 솔깃하면 그것에 관한 나쁜 현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한 가지 약점을 알고 있는 음흉한 중신은 입으로는 달콤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좋은 곳을 보여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깃한 얘기를 듣더라도 반드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반드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군주에 구애되지 않고 이것은 정보를 판단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세입니다. 둘째, 이일청법이란 집단 속에 숨어서 자기 능력을 감추고 있는 자를 간파한다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의견을 말하게 하지 않으면 무리 속에 은폐되어서 제각기의 능력을 간파할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한비자 책에는 그 실례로서 다음과 같은 우화를 싣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피리의 합주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때문에 궁중에는 300명이나 되는 악사를 거느리고 항상 합주를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는 피리의 명수라고 거짓을 말하고는 많은 녹을 타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죽고 없어지자 다음 임금이 즉위를 했습니다. 새 임금은 합주를 좋아하지 않아 악사들에게 독주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자칭 명수라고 하는 사람은 곧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좀 더 널리 활용됩니다. 즉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인간을 추궁하고 밝혀서 그 정체를 간파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지법이란 모르는 체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법으로 한나라의 소호는 어느 날 잘라낸 손톱의 한 톨을 일부러 감추어 두고 근시들은 온 방안을 뒤지게 했으나 어느 곳에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없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잘 찾아보아라. 가까운 신하의 한 사람이 몰래 자기의 손톱을 잘라서 내놓았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소훈은 이리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소훈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가 자라나는 무렵 우마를 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위반하고 밭에 우마를 들여보내고 있는 자가 많았습니다. 소훈은 그 현장의 한 곳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가의 위반자의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으나 그 속에는 소호가 알고 있는 현장의 사건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테지. 또 있을 것이니 잘 조사해보라. 재조사를 시켜보니 과연 조사에 누락된 사람이 많은 것을 판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비자는 이 인용을 들면서 지법이라고 하는 이 간파수를 설명하기를 지혜를 몰아쳐서 몰게 되면 무리 속에 은폐된 것은 모두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협이라는 한자는 무서운 것 사이에 끼우게 하는 것을 뜻하고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협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채하고 물으면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된다. 한 가지를 숙지하고 있으면 다른 숨겨진 사실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알고 있는 것을 알면 상대방은 미리 그 대응책을 씁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는 체를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넷째, 도언법이란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판단하는 법으로 이것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약자가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다지 유쾌한 수법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에게 걸려드는 것도 쑥스럽습니다. 다만 처세를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나라의 재상으로 지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갑자기 저 방금 문으로 나간 것은 흰 말이 아닌가 이상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 같은 건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등등 모두 말로는 부정했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문 밖까지 뛰어나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 흰 말이 있습니다. 지자는 이 일로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방식으로 말하면 속임수 판단이라고 일컫는 것이며 한편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역시 한비자에 인용되어 있는 사례인데 위나라의 재상인 산양군은 최근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벌집을 터뜨려 버려 쏘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임금의 총신의 규수라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 같으면 임금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 있음에 틀림없겠지만 막 바로 묻는다고 대답해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산양군은 한 가지 묘안을 짜서 규수를 만나자 대뜸 마구잡이로 힐난을 퍼부었습니다. 규수는 화가 치밀어서 대꾸를 했습니다. 뭐라고 욕지거리를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당신 같은 사람은 임금이 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노여움을 유발시켜 그가 임금으로 붙어 듣고 있는 말을 실토하게 한 것입니다.
사냥꾼은 이로써 임금의 내심을 알아챘습니다. 다섯째, 반찰법이란 반대 입장에 서서 동기를 찾는 법으로 가령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재난으로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을 찾아내어 범인을 추측할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반에 해당합니다. 살인사건을 해결할 경우 피해자의 죽음으로 그 대신 누가 반대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가를 찰지하고 동기에 의하여 범인을 찾습니다. 오늘날 텔레비전 같은 데서 흔히 보는 추리 드라마는 이 반찰법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건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도 반대로 그 사건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자가 조종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을 반찰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한 해 희후가 목욕을 하려고 욕탕에 들어갔더니 욕조에 잔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희후는 근신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욕탕의 책임자가 면직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를 여기에 불러와라. 희후는 엄중히 문책을 했습니다. 어째서 내 목욕탕에 돌을 집어넣었느냐? 마지못해 그 사나이는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자가 파직을 하게 돼야 제가 출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 한쪽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동기를 찾아라. 그것이 상대방을 간파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간파한 후에 좋죠. 앞에서 몇 가지 사람을 간파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는데 최후로 중요한 대목을 열거해보면 사람을 간파한다는 것은 이쪽도 간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이 특수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는 종이 한 장의 앞과 뒤와 같다는 것을 항상 되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파한 후의 조치 문제로는 간파한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해서는 어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애서 간파한 일이 오히려 나의 신상을 해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파한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간파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술수를 사용하는 데는 그러한 배려가 불가결의 요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를 주는 고사를 한 가지 들어 말하겠습니다. 적에게 이쪽의 의도를 간파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위군이 중산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하여 조의 영지를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왕은 조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사가 귀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목적은 중산을 공격하는 것이니 결코 귀국의 영토에 야심이 있는 것은 아니오. 조왕이 이것을 거부하려 하자 신하인 조각이 그것은 안 될 말이 옵니다. 라고 진언하였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아뢰옵니다. 위가 중산을 공격하고 만약 점령하지 못한다면 전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니 우리 조나라로서는 그만큼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정대로 우리의 조나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국과 왕래할 수가 없으며 피를 흘린 것은 위나라의 사람이지만 수확을 거두는 것은 우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결코 통과시켜 주는 것을 반가운 표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를 환영하는 따위의 표정을 보이면 상대방은 우리나라의 진위를 뚫어보고 중산 공격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통과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